안녕하세요. 저는 8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혼하기까지 참 많은 일과 시련이 있었어요. 홧김에 불쑥불쑥 이혼을 떠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가정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많은 것들을 참아야 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야라며 가볍게 치부했고 시댁은 그런 남편의 행동을 오히려 감싸줬습니다. 시모는 늘 제게 남자는 원래 그런 법이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다 남편의 바람까지 이해하라고 했죠. 남자란 동물은 밖에서 조금 바람 쐬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걸로 이혼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제 아이에게 아빠 없는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참 우습게도 참을 만큼 참은 제게 먼저 등을 돌린 건 시모였어요. 남편의 외도도 제 눈물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시모가 제가 엄마의 재산을 받자 태도를 싹 바꿨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유산으로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이번에 시누이 결혼하니까 그 신혼집을 저더러 해주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의 바람도 무시도 참고 견뎠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엄마의 유산으로 시누이 신혼집을 마련하라니요. 그날부터 제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었어요. 저는 당당히 이혼 서류를 내밀고 그들을 참교육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제가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생활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이런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만 해도 그는 제게 참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언제나 책임감 있는 모습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스러워 보여서 좋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른스러움이라는 게 사실은 권위적인 행동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항상 저를 우선으로 고려해줬고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이 맞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든든한 남편을 믿고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의 행동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아이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지 그랬냐. 서서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하는데 그건 그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 임신이 됐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늦게 가질 생각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임신하면 되는 대로 살 계획이었는데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겨서 이혼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태도는 그렇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챙겨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성별을 듣고 나서 남편의 태도는 싹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닮은 아들을 원했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이었어요. 딸이라는 말에 남편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입덧이 심한 경우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입덧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것저것 땡기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잘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내 아이도 아니고 딸을 임신한 주제에 뭘 그렇게 먹어대냐고, 계집애 낳아봤자 나중에 좋을 거 뭐 있냐고 했고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잘 챙겨주지 않는 건 기본이고 여러 가지로 저를 무시하고 들었어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남편은 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문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오래 못하는 거다. 여자가 너무 나서면 보기 안 좋다 등등. 그 말이 입버릇처럼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엔 여자라서 그런 거다로 끝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혼 전엔 제 의견을 존중하던 사람이 결혼 후엔 여자라는 이유로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임신해 있을 때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제가 직접 사러 가거나 찾아 먹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챙겨주지 않아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처럼 아들을 원했던 시모는 딸이라는 말에 남편처럼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내 아이 하나 임신 못하고 딸이나 임신하고 앉아있냐면서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몰라요. 임신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마음마저 힘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눈치 주는 건 별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살림이건 육아건 전적으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저는 육아휴직을 냈어요. 반면에 남편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계속 회사에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아이조차 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어린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데 집안 꼴이 왜 이러냐면서 잔소리하기 일쑤였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왜 나 혼자만 하냐고 같이 좀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집에서 놀고 먹는데 뭐가 힘드냐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퇴근하고 돌아오면 좀 도와줘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나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아이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누가 못 먹으래? 살림하고 애 보면서 술술 먹으면 되잖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애 울고 보채는데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냐고. 애 자면 그때 겨우 몇 술 뜨거나 아니면 집안일하기 바쁜데. 그럼 당신이 퇴근해서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왜? 집에서 놀고 먹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나더러 도와달래?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내가 도와주기까지 해야 해? 그럼 넌 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나까지 부려먹으려는 심보야 뭐야? 뭐?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거면 그냥 조용히 하고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남편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이 두고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서 저도 못 참고 막 따지고 성질도 부리고 그랬어요. 아이 낳기 전에는 정말 조신한 아가씨였는데 아이 낳고 보니까 성질 사나운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겠죠. 저는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것보다 아이에게 냉랭한 게 더 서운했습니다. 집안이라는 게 그렇게 싫으면 잠깐 아이라도 봐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내가 뭐 남의 아이 데려다가 키우냐고. 당신 친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냐고. 아이 낳고 제대로 한번 안아준 적이 있냐. 똥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있냐고 울분을 토하자 남편은 왜 그러게 쓸모없는 계집애를 낳아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이 인간이 이렇게나 남아선호 사상에 찌들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 존중하는 듯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태도를 싹 바꾼 게 어이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인간한테 제대로 속았구나 라는 것을요. 시모도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니고 겨우 딸 낳은 주제에 무슨 유세 떠냐고 혼자서 살림에 육아까지 못할 게 뭐 있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야 했어요. 이때부터 남편과 시모한테 많은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인간이 다른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외도였습니다. 정말 가지가지하죠?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나몰라라 하고 반것만 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다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아주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잘도 만나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월급 타면 곧장 제 계좌로 생활비를 넣어주는데 어느 날부터 생활비가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왜 생활비가 적냐고 물었더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당분간 적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여자 만나서 돈 쓰고 다니느라 생활비를 적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제가 이 인간의 외도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로 한 통의 전화였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배가 아프다면서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고 저는 현관 앞에 놔둔 남편의 옷가지와 가방을 정리하려고 집어드는데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김성학 대리라고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급한 일 때문에 전화한 건가 싶어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떤 젊은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지금 전화 괜찮아? 분명 핸드폰 화면에는 김성학 대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보통 김성학이라는 이름은 남자에게 많이 쓰지 않나요?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더 어울리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목소리에 오빠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언제 나왔는지 거칠게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왜 남의 전화를 받고 그래? 뭐? 아니, 내가 남이야? 아내가 남편 전화 좀 받을 수 있지. 뭐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당신 회사에서 전화 온 것 같길래 중요한 것 같아서 끊어질까 봐 얼른 받은 거지. 아, 그래도 받지 마. 나한테 전화한 건데 당신이 받아서 뭐 어쩔 건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우리 사생활은 좀 존중하고 살자. 남편은 제가 자신의 전화를 허락도 없이 받았다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까지 펄쩍 뛰면서 성질내니까 되게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따졌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 혹시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거냐고 했더니 남편은 한껏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찔리는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화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김성학 대리라고 저장되어 있던데 전화를 받으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김성학 대리가 여자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확실하냐고 다시 물었고 남편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여자 맞아? 아이, 그렇다니까. 왜?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 이상하잖아. 퇴근했는데 당신한테 전화를 왜 해? 그리고 여자 이름이 왜 김성학이야? 거기다 당신한테 오빠라고 하던데? 뭐, 그러면 안 돼? 회사 동료랑 편하게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낼 수 있지. 뭘 그렇게 의심이 많아? 그리고 여자 이름이 김성학이면 어때? 쓸데없는 편견으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 남편은 이렇게 화를 내고는 기분 나쁘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핸드폰 집착은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어디를 가던 늘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잠금도 어렵게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전화라도 받을까봐 미리 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어요. 아니, 수상하잖아요. 여자의 촉이 제대로 발동한 거죠. 남편이 자연스럽게 넘겼으면 내가 오해한 건가 싶을 텐데 제발저린 듯 펄쩍거리며 화를 내니까 되게 수상하더라고요. 거기다 그 후에 핸드폰을 사소하는 행동까지 수상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방심할 때를 노렸어요. 핸드폰을 확인해야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남편이 한껏 긴장하고 핸드폰을 사수하고 있으니 남편 몰래 살펴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의심스럽고 궁금해 미칠 것 같아도 때를 기다리며 꾹 참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제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자 그제야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때를 기다렸어요. 사람이 방심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잘 때도 핸드폰을 옆에 꼭 붙이고 자던 남편이 하루는 방심하고 충전기에 꽂아놓고 바로 옆 협탁 위에 놓고 자더라고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한참 꿈나라에 가 있을 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챙겨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암호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실 저는 한 달 동안 꾹 참으면서 마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암호가 뭔지 열심히 탐구했어요. 남편이 핸드폰 잠금을 풀 때마다 안 보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슬쩍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살펴보니까 암호가 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저는 남편의 핸드폰 잠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함을 뒤지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건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한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한테 들킬까봐 이름만 남자처럼 저장해놓고 실상은 여자였던 거였어요. 남편의 외도가 밝혀진 건 결혼 3년 차 때였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닌 걸로 봐서 그전에도 저 모르게 외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아무리 딸 임신했다고 해도 그래도 제 자식인데 그때부터 나몰라라 하던 게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툭하면 야근에 주말 출근을 서슴지 않았던 것도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핑계였구나 싶었어요. 제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덜덜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하고 증거를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에 나올 때까지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재미있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손에 쥔 남편의 휴대전화를 물끄러미 쳐다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그러고 있다가 이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진짜 미쳤었나 봐. 한순간의 실수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손을 붙잡았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분노와 허망함이 동시에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실수냐고, 한 여자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소리치며 밀쳐냈어요. 남편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고 다시는 한눈 안 판다고, 앞으로 저랑 우리 딸밖에 없을 거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남편의 눈물이 연극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아직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이 걸렸습니다. 딸은 아직 너무 어리고 부모의 품이 세상 전부인 시기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생각하니 이혼을 주저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결혼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는 병세가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건강 상태는 차츰 나빠지더니 이때는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엄마가 전부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일찍 이혼하셨고 아빠라는 사람과는 연을 끈다시피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본인이 죽으면 혼자 남을 저를 무척이나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시름 놓으셨어요. 본인이 죽어도 제 곁에는 아이와 남편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갈 수 있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고는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이혼이 망설여졌습니다. 제게 당신이 죽어도 옆에 있어줄 가족이 있으니까 한시름 놓는다고 하셨던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이럴 때 이혼 소식을 전하면 엄마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어린 딸이 제 옆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한테는 못난 남편이라 없어도 상관없지만 딸은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못난 아빠라도 옆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못난 아빠라도, 이기적인 아빠라도 그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와 다정한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러웠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 딸도 나처럼 아빠를 원망하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이혼을 입에 올릴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오로지 저만 생각하고 이혼하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이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컸던 저는 차가운 이성을 붙잡아 눌러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눈물을 보고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좋아.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는 약속 지켜. 만약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정말 끝이야. 그 말에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앞으로 저한테 잘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줬고 저녁이면 장을 봐서 직접 반찬을 만들기도 했어요. 퇴근길에는 꽃을 사오기도 했고요.
제게 예쁜 꽃을 건네며 그동안 혼자 살림하고 육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먹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듣게 되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에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용서하기로 한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알겠다며 꽃다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전과 다른 행동에 살짝 기대감이 들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적어도 양심이란 게 있으니 나와 아이한테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생각해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열며 다시 남편을 믿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이 노력하는 만큼 저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금간 마음이 다시 붙을 거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있었던 불신과 분노는 서서히 희미해졌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웃을 때 잠시나마 행복하다는 착각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달라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게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전화 받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핸드폰을 다시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니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남편의 습관, 말투, 눈빛 다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또 딴짓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또 낯선 영수증이 나왔어요. 누군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숙박업소 영수증까지 나왔습니다. 그걸 발견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부서져 내렸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었던, 아니 진심으로 믿고 싶었던 남편에게 또다시 뒤통수를 맞으니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피곤하다며 일찍 자겠다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고 잠든 걸 확인한 다음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수많은 불륜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다시 이 여자 저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쉽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이를 봐서 노력하는 모습에 아주 작은 기대감을 품었어요. 어쩌면 갱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더라고요. 이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감정이고 뭐고 남아있지 않은 그런 메마른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정신은 또렷했고 엄청나게 냉철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무표정으로 쳐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나는 뭘 바라고 기대했을까? 내가 믿은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구나. 그리고 또다시 나와 우리 아이를 기만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과도 눈물도 모두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이라는 걸 똑똑히 확인하고 남편을 향한 애정도 미련도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저 차갑고 단단한 결심 하나만 남게 됐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기만한 남편에게 기필코 복수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증거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워나갔죠.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의 영수증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수집했습니다. 증거를 하나로 묶어 이 사람 인생을 무너뜨려 놓겠다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식사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암의 재발이나 진행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저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남편 일로 가정에 신경 쓰느라 엄마를 돌볼 여유를 잃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셨지만 검사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아파질수록 엄마의 표정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 옆을 지키며 속으로 약속했어요. 엄마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엄마 곁에 있겠다고요. 그 약속 때문에 저는 복수 계획을 잠시 접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모든 분노가 뒤로 물러났거든요. 엄마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 굳이 이혼의 충격을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끓는 분노와 증거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를 간호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실에서 엄마의 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울면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떠난 뒤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 큰 빈자리와 허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입에 맴도는 말들이 주체할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수없이 반복됐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그 고통을 나눌 가족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장례식 내내 표정에서 귀찮음이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역시 겉으로만 예의를 갖추는 척 했을 뿐 실제로는 남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저 혼자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이 참 씁쓸했어요. 누군가는 함께 울어주고 다독여주고 손을 잡아주어야 했는데 그들에겐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딱히 기대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새벽에 혼자 앉아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복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그 아픔을 누구에게 돌려주고 싶은지도 명확해졌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는 냉정한 계산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은 끝없이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빈자리, 그 모든 것을 잃은 슬픔은 밤마다 베개를 적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저는 서서히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가 받은 상처와 모욕을 그들에게 돌려주겠다고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증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탄탄해서 이대로 소송을 밀고 나가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여러 비용이 클 수 있으니 합의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합의하자고 요구했어요. 너 같은 쓰레기랑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 이혼을 제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 소송 준비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지기는커녕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해. 난 너한테 그렇게 크게 줄 돈 없어. 네가 원하는 이혼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소송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도 알아봤더니 소송한다고 해서 너한테 다 빼앗기는 건 아니더라. 그냥 네가 나랑 적당히 타협하는 건 어때? 그게 싫으면 소송을 걸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줄 돈은 없어. 그 한마디에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큰 돈을 줄 수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오히려 적당히 받고 싶으면 좋게 본인 뜻대로 합의하자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증거물을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시댁 사람들은 남편보다 더 현명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댁 문을 두드리자 시모가 반갑지도 않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퉁명스럽게 인사를 받다가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방을 내려 증거 파일을 건넸어요. 시모 눈앞에 증거들을 펼치며 숨을 고르고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죠. 그리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할 수 있도록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증거들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후회하게 해주겠다고요. 제 말에 시모는 제가 내민 증거를 뚫어져라 살펴보다가 이내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냉담하게 웃었습니다. 바람 좀 피운 거 가지고 무슨 이혼이니? 남자들이 원래 그래. 남자가 조금 바람 피워봤자 그게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아니, 뭐하러 일을 크게 만드니? 이혼해봤자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애는 아빠 없이 클 텐데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거기다 사부인 죽고 세상에 딸랑 너 혼자인데 외롭지 않겠어? 가족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데. 너 잘 생각해야 해. 현실적으로 이혼하면 너 피해만 커. 그러니까 그냥 참아. 시모는 제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상처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하다하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해봤자 저만 손해라고요. 여자로서 오죽 별로였으면 남자가 밖으로 돌았겠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라며 저를 깎아내리는데 정말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어떻게 바람 피운 아들을 두고 제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내가 왜 참아야 하냐고, 더는 그 인간의 배신을 더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생각해서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그걸 걷어찬다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시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바람 좀 피운 거 가지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수작 같은데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런다고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요즘 세상에 외도 저지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모는 자신의 아들이 제게 저지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분노로 타올랐어요.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태도는 남편의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자식이라고 마냥 감싸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칠 날이 꼭 올 거라고 말하고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겠다고 말하기 전에 이들이 후회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받은 유산을 슬쩍 흘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는 집을 제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 집이 재개발하게 되면서 값이 꽤 올랐어요. 한 10억 정도요. 그 정보를 그들에게 슬쩍 흘렸더니 남편과 시모는 제가 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남편부터 이야기하자면 갑자기 연애 초반의 모습을 보이며 제게 다정다감하게 굴었어요. 집에서 식사를 챙겨주고 아이 목욕도 도왔습니다. 저더러 장모님 잃고 상심이 컸을 텐데 푹 쉬라면서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서 핸드폰에 저장된 내연녀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지우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자신을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또 바람을 피우면 그때는 스스로 혀 깨물고 죽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못 믿겠으면 혈서라도 쓰겠다고 난리였고요. 10억에 남편의 마음이 흔들렸고 제게 엄청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시모 역시 제게 살갑게 굴었어요. 10억이라는 말을 듣고 난 뒤 남편과 시모의 태도는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저한테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특히 시모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 굴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늦게 남편을 혼내는 척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더니 제게 남편 버릇을 단단히 고칠 테니 이혼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자며 꼬셨어요. 본인이 책임지고 다시는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 하겠다고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의 장단에 맞춰주고자 넘어가는 척 연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슬쩍 제 눈치를 살피면서 꿍꿍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이혼 안 할 거지? 잘 생각했어. 여자가 이혼해봤자 좋을 거 뭐 있겠니? 남편 없다고 무시당하기밖에 더해? 그래서 말인데 이왕 가족으로 계속 살기로 한 거, 네 신우 좀 챙겨줘라. 이번에 네 신우 결혼하는 거 알지? 새언니로서 결혼 선물로 통 크게 신혼집 한 채 마련해 주렴. 그 집 팔면 10억 정도 된다면서? 그럼 집 한 채 사줘도 되겠네. 감히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재산을 노렸지만 속이 부글거리는 걸 참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왕 가족으로 살기로 한 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고 했죠. 시모는 제 대답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죠. 그 후 남편까지 합세해서 제게 갖고 싶은 차가 있다면서 한 대 뽑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것도 알았다고 했어요. 돈 냄새가 나자 두 사람의 태도는 더욱더 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돈 때문에 제게 잘해줬는데 집이랑 차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라고요. 시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효녀라고 정말 고맙다며 달콤한 말을 쏟아냈고 남편 역시 예전처럼 제게 충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돈에 대한 탐욕만 가득할 뿐이었죠. 며칠 뒤 시모가 정말 신우이의 신혼집을 계약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새 차를 계약했다고 신나서 영수증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네가 새언니로서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네 말대로 바로 신혼집 계약했어. 우선 내가 계약금 넣어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결해주면 된다. 여보, 나도 사고 싶은 차 계약하고 왔어. 진짜 전부터 갖고 싶었던 차였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비싼 차를 다 몰아보네. 이번엔 진짜 잘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과 차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뭔가 가졌다는 착각에 빠졌을 때 그걸 앗아가려고 말이죠. 원래 줬다 빼앗는 게 제일 기분 더러운 법이거든요. 둘이 계약했다는 걸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변호사 이름이 적힌 법적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둘 다 집이랑 차 계약했네요. 그러면 이것 좀 보실래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추가로 준비했거든요. 선물이라는 말에 두 사람은 설레는 표정으로 봉투를 쳐다봤고 시모랑 남편이 사이좋게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니? 여보, 이거 뭐야? 아니지. 잘못 넣은 거지? 그렇지? 아니, 맞게 넣은 거 맞아.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처음부터 같이 살 마음 없었어.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맞장구 쳐준 것 뿐이지. 뭐? 저는 둘에게 집이랑 차를 계약한 것처럼 나도 너희와 이혼 계약을 작성해 보려고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자 두 사람은 벌떡 일어서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정색하는 얼굴로 물었어요. 남편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엄마랑 나 가지고 논 거야? 감히 우리를 속여?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장난? 장난은 너랑 네 엄마가 쳤지. 밥 먹듯이 바람 피우지를 않나. 바람 피우는 놈도 자식이라고 감싸주질 않나. 그게 장난이 아니고 뭐야? 둘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었어? 저는 남편에게 둘한테 뒤통수 맞은 것보다 더 약한 수위로 돌려준 건데 뭐 이렇게 파르르 떨면서 화를 내냐고 비웃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내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도, 시어머니의 무시, 그리고 우리 엄마의 재산까지 탐내던 모습을 보고 맛보기로 돌려주려고 적당히 맞장구 쳐준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담담히 이야기하자 시모랑 남편은 한바탕 난리를 쳐댔습니다. 이미 계약금 다 넣었는데 이제 와서 일하면 어쩌냐고, 왜 사람을 두고 장난치냐고 저더러 책임지라며 떼쓰는 아기처럼 난리쳤어요. 그래서 딸 신혼집 마련해주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겠냐고, 왜 당신 딸 신혼집을 우리 엄마 재산으로 마련하려고 하냐고, 신부가 그렇게 못돼서 어쩌냐고 했고 남편한테도 네 주제를 알라고 했어요.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 주제. 어디서 겁먹들어서 비싼 차를 몰 생각을 하냐고, 그 차에 네가 어울리기를 하냐고 뼈 때리는 말을 서슴없이 날렸습니다. 보니까 남편이랑 시모 둘 다 계약금으로 꽤 큰 돈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러니 제 복수는 더욱 빛을 발휘했습니다. 졸지에 계약금 날리고 저랑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편과 시모는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마이너스 되는 상황을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는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좋게 도장 찍지 않으면 내일 바로 이혼 소송 절차 밟을 거라고 했더니 급히 저를 막아세우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절대 안 돼. 너는 우리한테서 못 벗어나. 아, 여보. 진짜 이러지 마. 나 진짜 잘한다고 약속했잖아. 한 번만 믿어보라니까. 어? 저는 그런 둘을 발로 힘껏 차내며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처럼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그 후 저는 법적으로 모든 걸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한때 제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자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부부니까 공동재산 아니냐고요. 시모랑 남편은 계속해서 엄마의 재산을 노렸지만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아주 법적으로 큰 가르침을 선물해 줬거든요. 남편과 시댁은 시누이 신혼집 계약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고 남편은 세차 계약 취소 위약금까지 물며 초라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시모 역시 마찬가지였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겨우 신혼집에 계약금 넣었는데 그걸 홀랑 날려버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전화해서 매달렸습니다. 애미야, 정말 꼭 이렇게 해야겠니? 그러지 말고 마음 돌려다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다시 전처럼 살면 안 되겠니? 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고자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양심 없는 속물덩어리들과 계속 살겠어요? 아무리 가족이 그립다고 한들 이런 가족은 없는 게 낫죠. 저는 시모와 남편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 차단했습니다. 온전히 그들과 남남이 되었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 딸 너무 잘했다고. 엄마가 늘 지켜볼 테니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라고 말이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속 시원히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지난날이 허무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흔한 이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삶 전체를 뒤흔든 일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엔 참아야만 지켜지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놓아야만 비로소 살아나는 삶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